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하는 가치투자. 네, 오늘은 기업 분석 시간, 섹터와 또 앞으로의 바라봐야 될 종목들 이걸 한번 찾는 시간이죠. 그런 쪽에서 오늘은 조금 재미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면 재미없어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섹터 쪽에서 오늘은 체크할 섹터 조선주입니다. 대한민국 조선, 그래서 조선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저렇게 무거운데 매매해봐야 무슨 도움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무거운 게 묵직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흐름들을 끌어갈 수 있겠다 라고 보는데, 성격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주의 성격을 일단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 경기 민감주입니다. 근데 조선주가 언제 움직이느냐 라고 하게 되면 경기가 좋을 때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경기가 좋으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 근데 특히 어떤 제조업 기반 쪽에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쪽은 많이 보는 게 중국이겠죠. 중국의 경기가 변해서 중국의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많이 조선주의 앞에 전방산업 얘기하기는 해운업, 그리고 또 유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해운업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에 배들이 물동량이 많아서 업황들이 좋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배가 더 많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해운업들이 좋았을 때 어떤 조선주가 좋다라는 쪽인데, 조선주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해운업에 대해서 지금 괜찮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 관련된 해운업, 그리고 또 벌크라고 그러죠. 그냥 어떤 규격화되지 않은 거 다 담아서 실으는 거. 대표적인 뭐 석탄부터 원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겠죠. 철광석 이런 거요.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거의 한때 코로나19 때 고점 찍었다가 뭐 3천 넘게 갔다가 지금은 뭐 1,000 또 무너졌다가 이제 회복되는 추세, 이런 정도인데, 이게 지금 바닥권이다 생각하게 되면 또 발주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또 벌크선은 중국의 변화가 나왔을 때 또 움직인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방 업황을 봤었을 때 지금 해운업은 그래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볼지 못하겠지만 약간 움직이는 쪽, 그런 쪽에서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저희가 에너지 쪽은 LNG 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생산해서 그 파이프 가지고 유럽으로 가, 그럼 아주 만사 오케이. 근데 러시아를 손절했습니다.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이 에너지 쪽은 어디서 많이 움직여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북아프리카 북쪽이나 아니면 또 중동 쪽 이쪽, 아니면 또 미국 쪽 이쪽에서 LNG 가스를 가지고 싣고 와서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특히 LNG 쪽에 대한 운반선이죠.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지금 또 하나의 먹거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해운 쪽에서도 좀 특화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이런 쪽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가도 많이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됩니다. 유가가 또 강하다는 얘기는, 유가가 강했을 때 가장 큰 배경은 저게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은 빼고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거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나오는 신호다라는 쪽에서 유가가 올라왔을 때 연동되는 측면들이 좀 높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해운업이나 유가는 약간 어떤 시장의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대한민국의 수준은 지난번 한번 바닥을 찍고 또 코로나19 때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수주 흐름들이 쭉 하고 2, 3년째 좋아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그런 근거가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후장대 산업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제조업, 비용 많이 들어가는 장치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무거운 중화학공업, 화학자 빼고 중공업,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중공업 이런 쪽으로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인력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호황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비라는 얘기겠죠. 고정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호황일 때는 매출이 이만큼 나와서 고정비가 이만큼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때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런데 불황일 때는 거의 매출이 이만큼 안 나고 요 정도, 그러니까 고정비를 깎아먹을 정도까지 매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겠죠. 그러니까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가 뚜렷하게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 불황일 때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수주가 나오기 시작해서 다시 우리 이만큼 매출이 늘어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호황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 성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도 똑같습니다. 사이클 성격은 이번에 반도체 쪽을 많이 보시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불황일 때 사서 호황일 때 판다. 호황일 때는 다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와, 이렇게 지금 우리 회사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있고, 거기다가 이거 PR로 따지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거의 적자가 나다 보니까 PR 계산도 안 됐을 정도로 고평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실적이 쫙 올라와서 아니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있고 PR을 따져보게 되면 뭐 4배, 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심한 저평가 아니야? 라고 할 때 팔아야 됩니다. 그게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죠.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판다. 이거는 꼭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사이클 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가 사이클의 중후장대 산업인데 적자가 났다. 그러면 적자 날 때는 매수해야 되겠죠. 적자 나고 이게 한동안 좀 길어진다. 주가는 하락해서 막 횡보하고 재미없습니다. 이럴 때는 길게 봐서 조금씩 사모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한다. 내년까지가 전방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는 벌써 그래하고 주가를 딱 보게 되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막 조선산업들은 안 좋았다가 좋아가는 거에 흐름들이 이제 처음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게다가 또 일단 수주가 당연히 하는 얘기겠지만 수주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안 좋았지만 수주가 앞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납품하게 되면 아마 이게 가장 실적 구조가 좋아질 거야 라고 바라보는데 근데 이 수주 증가를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의 특징은 한번 배를 수주를 받는다. 그리고 거기까지 다 만들고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자 앞에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딱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걸려버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주에서 막상 매출에 인식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먼저죠. 그러니까 수주가 들어오는 거 보고 주가가 이제 움직일 채비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보고 나중에 배가 건조돼서 돈 다 받는다 라는 쪽인데 요때 또 체크해야 될 게 지금까지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스탠다드 방식이 있고 또 지금 얘기하는 헤비테일 방식이 있죠. 헤비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쓰이는 변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스탠다드 방식 같은 경우는 계약금 얼마 딱딱딱 똑같은 비율대로 해서 배 만들게 되면 그때까지 건조 끝 우리 가져갈게 똑같이 지급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다음에 잔금 내고 이거랑 똑같은 구조죠. 그런데 업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선주들이 이제 갑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야 니네 나 일단은 돈 마련할 텐데 배 먼저 주문할게. 그 대신에 다 만들고 나면 나중에 이만큼을 한꺼번에 줄게.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은 뭐 10밖에 안 주고 그 다음에 1년 되니까 이 정도까지 만들었네. 오케이 10 하다가 막판에 나머지를 다 몰아주는 거죠. 한 뭐 30 정도는 조금씩 나눠주다가 막판에 다 돌려받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업황이 불황일 때 그래도 이거라도 감수하고 우리가 해야지 라고 했다가 이게 거의 지금은 고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사들은 어떤 수주를 받는데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에 수주했습니다. 2025년에 배를 만들어 줍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수주한 거는 가지고는 조금 찔끔찔끔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돈이요. 그러다가 25년 다 됐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왕창.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주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중에 2025년에 받는다? 그러게 되면은 실적에 딱 잡히는 구조는 앞으로 2년 뒤에 가장 많이 잡히게 되는 구조가 나오겠죠.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10 조금씩 받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쫙 올랐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건비도 오르고 거기다 후판 가격이라고 그러죠. 총 배에 들어가는 구성을 봤을 때 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철이 후판이라고 합니다. 그 후판 가격들도 쫙 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돈 들어온 거에 대비해서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수주를 이번에 많이 받고도 그동안에 적자 원래 같은 경우는 수주 받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게 되면은 매출 인식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빨라져서 쫙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네.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조선주가 좀 고생을 했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처음에 수주 받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 만약에 2020년으로 볼게요. 그럼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이제부터 이제 초기에 계약한 배들은 슬슬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배들이 이제 인식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큰 것들 들어오죠. 아까 헤비테일 방식에 따른 뭐 30짜리씩 이게 이제 금액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뭉텅뭉텅 돈이 들어오기 시기다 보니까 이때부터가 턴어라운드가 빨라진다. 그러면 올해
그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실적 흐름들이 쫙 돌아가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조선산업에 대한 선수금 받고 계약금 이후에 나오는 구조와 함께 턴어라운드에 대한 흐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산업을 분석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요거 PQC, 그러니까 즉 가격이 있을 거고 거기 곱하는 수량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비용들 빼야 내 수익이 얼마다라고 하는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닝입니다. 예, 이하니까 이익의 이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닝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가격이 좋아졌겠죠. 지금 신조선가 지수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되는 거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린 교체 수요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주선까지는 거기다 또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을 하죠. 계속 좋아집니다. 여전히 좋다. 그러면은 오른 가격대에 대비해서 그거를 받아갖기 시작한다. 좋은 거겠죠. 그래서 Q 수주 물량들이 계속 들어간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P와 Q가 다 좋아진다. 지금 조선주 업황 그런 거 맞죠? 네, 그런 쪽에서 수주 쪽은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C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인건비 올라갔고 또 인력도 지금 문제가 돼요. 지금 한때 조선사 쪽에서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임금을 안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원래 한때 조선사에서 막 일하고 했던 사람들이 에이 여기 있으면 뭐해 다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냐면 배민이죠. 예, 그리고 또 요기요. 네, 이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그게 돈 더 많이 버는데 하고 나갔다가 지금 이제 그쪽도 약간 좀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유, 이 3D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땡볕에 거기다가 용접하고 거기다가 뭐 날르고 이거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을 지금 충분히 수급을 받지 못해서 거의 외국에서 수입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숙련된 노동자가 좀 필요하겠죠. 약간 이게 좀 딸리는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쪽에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해결이 되어가는 구조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C는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특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보게 되면 거의 과거에 뭐 8%대에서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구조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조선주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특별한 지금 현재 나왔던 환경 변화를 보게 되면 요겁니다. 조선 쪽은 구조조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다가 안 좋다가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아유 회사 못하겠어. 파산하거나 정리하거나 약간 합병되거나 이런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과거 2000년도 초반 대비해서 지금 조선소 수를 보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 나는 것도 있고 조선 관련된 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러면 공급은 공장들이 줄다 보니까 공급은 비탄력적으로 바뀌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주문들이 들어와서 나 배 만들어줄 사람 그런데 다 찼어요. 공장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교체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조선 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많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벙커 CU라고 합니다. 벙커 CU 하게 되면 저희가 기름을 정제할 때 보면은 이렇게 쭉 정제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거 그냥 저금류라고 하는 배들이 기름 유출 사건 나왔을 때 그 시커멓고 지금 봐도 싹 안 좋아 보이는 기름 있죠. 이걸 많이 씁니다. 왜냐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단가 낮은 거 가지고 오래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태우기 시작하게 되면 폭증하는 별로 안 좋은 쪽이죠. 이걸 쓰다 보니까 환경 문제의 주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게 큰 대양이라고 하죠. 태평양, 대서양 이런 큰 바다에서 이런 것 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자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와가지고 연안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 근처까지 들어오는데 계속 이것 떼고 들어온다. 이 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CO2가 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적어도 연안에서는 이거 쓰지 말자라고 하는 규제도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이거 이제 우리 화석연료 가지고 이거 써야 되겠니? 이거 이제 쓰지 말자라고 해서 이게 좀 규제가 들어가는 쪽으로 국제해사기구 IMO 쪽에서는 이거를 점점 징벌적 규제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 계속 그거 쓰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거 벌금 매길 거다라는 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대양 쪽에서는 뭐 벙커 CU를 쓴다고 하더라도 연안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청정에너지 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뭐 LNG라든가 지금 또 부각받고 있는 메탄올 이런 쪽으로 부각을 받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도 뭐 전기로 태양광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 나오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전기로 배를 간다. 그 무거운 거를 효율이 또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하는 쪽인데 이런 식으로 연안에 들어오게 되면 좀 청정한 쪽으로 연료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친환경보다 CO2가 많이 적게 배출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중 연료라고 합니다. 이중 연료 추진선.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도 쓰고 이쪽도 쓰고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엔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은 앞으로도 교체 수요가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국이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쪽에서는 벌크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은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는 BDI 지수 이쪽이라든가 또 철광석 가격 이것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봐야 되겠죠. 이쪽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지수 올라간다 그러면 잠깐만 중국이 좋아지니까 신주성가 지수도 올라가고 조선 쪽도 수주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쪽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해양 플랜트 쪽인데 지금 시장에서 변화들은 해양 플랜트는 지금까지 봤었을 때 약간 뭐 해양에서 시추하거나 가스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원유를 시추하거나 이런 쪽들은 그거 우리 다 신재생으로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는 유가가 팍팍 뛰어가죠. 이게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쪽도 좀 투자를 해줘야겠네 라는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신재생도 중요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 뭐 프로젝트에서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또 프로젝트도 막 지연되고 무산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도 해줘야 되는구나. 이쪽이 계속 또 관심 높고 미국 같은 경우도 멕시코만 쪽에서 원유 시추하겠어요 하는 것들이 이제 허가가 내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해양 플랜트 쪽도 점점 더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조선하게 되면 또 군함이죠.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강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오션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제 방산 모멘텀 나올 수 있어. 아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는 유럽 쪽이나 아니면 또 호주 이런 쪽에서도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방산에 대한 모멘텀들도 하나 갖기 시작하겠죠. 이런 수주 모멘텀들은 또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다 라는 쪽들도 점검을 해보면서 그러면은 또 그림으로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서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와 Q에서 가격은 이쪽이 P입니다. 신조선가 쪽에다 둘 거예요. P, 수장고 Q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잔량 볼까요? 안 좋았을 때는 좋았을 때가 2011년, 2014년도 그래도 그나마 좋았을 때죠. 2010년대 초반, 2008년 금융위기 끝나고 다시 쭉 올라오는 시기 이때는 좋았었는데 쭉 다시 안 좋을 때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올해 6월 달까지 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 지난번 1년치 좋았던 부분까지 거의 다 차기 시작했습니다. 좋다는 얘기죠. 수주 이런 부분들 상반기만 해도 이런데 올해는 그때 그 부분까지 더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조선사들이 뭐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 중국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그냥 그래도 너희들 우리 일감 찼으니까 가져가. 근데 한국은 그래도 강점 있는 LNG선 그리고 또 VLCC라고 하는 약간 초대형 원유 운반선들이죠. 이런 돈 되는 것들로 좀 집중하다 보니까 수주가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거리가 지금 계약해도 앞으로 2년, 3년 뒤까지 건 거의 다 독이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쪽으로 슬슬 바꿔가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P를 보게 되면 신주성가지수 검은색입니다.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후판 가격 이쪽은 한때는 이게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신주성가보다 이게 더 많이 올랐습니다. 비용이 더 많다는 얘기죠. 주가가 가겠습니까? 이거 배 만들어봐야 적자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못 갑니다. 못 가다가 역전되는 시기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 중반 때부터 신주성가 지수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철강 가격 하락하고 후판 가격들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이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좋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지금 시장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그림 몇 개를 마저 보셔야겠죠. 지금 일단 신규 수주 선종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배가 수주가 많이 되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딱 눈여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돈 안 되는 거 컨테이너 이런 거 많이 들어봐야 별로 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쪽들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 LNG 쪽이죠. 돈 된다고 말씀드린 탱커. 이걸 보게 되면 탱커가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라는 돈 되는 것들 이게 조금씩 더 지금 2023년, 2024년도 가면서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구조는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량도 한때는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슬슬 늘어나기 시작한다. 인도량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비테일 방식으로 돈 팍팍 들어올 때가 들어왔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게다가 또 하나 해양 플랜트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한때는 주름 잡았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왜 주름 잡았냐? 배도 잘 만들고 해양 또 배 잘 만들다 보니까 해양에서 뭐 시추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유식 어떤 플랜트들은 한국이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됐어요.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가 수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고생했었죠.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이때 들어갈 때 삼성중공업 거의 뭐 회사 망할 뻔하고
그러면서 요때 또 여러 가지 해양 플랜트 잘못 또 받다 보니까 이거 계약 파기되게 되면 파기해서 줘야 될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어거지로 손해 많이 보면서도 그냥 납품했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야 하지마 뭐 그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니네 우리 다 망할 뻔했어. 이러다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슬슬 올라오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주성까지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원유 관련된 쪽에 대한 시추라든가 거기다 또 가스 시추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해양 플랜트는 늘어나는 기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가지고 안 되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2025년까지도 꾸준하게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해양 플랜트 만약에 이쪽에 한 개가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그거 건물 크기만큼 되니까 뭐 100억이면 돼? 아닙니다. 몇천억대 조 단위까지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성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뒤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뛴 거 그 다음에는 뭐 똑같이 그냥 배가 부른 상황 쪽에서 지금 독 다 차 있는 상황 쪽에서 뭐 돈 안 되는 거 수주하겠습니까? 한 개, 두 개 한다고 하더라도 돈 되는 거 하기 시작하겠죠. 최근에 삼성중공업 쪽에서도 발주가 나온 걸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실적입니다. 그럼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대표적인 국내 조선사를 실제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이런 기간 안 좋죠?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수주를 많이 받기 시작했다는 쪽이 이쪽부터입니다. 받았는데 오히려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는 뭐 이렇게 적자가 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조선사 좋아질 테니까 그냥 묵묵하게 장기 계좌에 모아가자 이런 전략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턴어라운드 기간들이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게 따라서 주가는 이제 그 규모에 맞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리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됐는데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움직입니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스물스물 그래서 뭐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 뭐 50% 올랐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기서 이제 체크할 거는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500억대 그리고 내년이 7,000억대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PER은 계산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는 됐는데 149배 아니 뭐 2,000원주보다 비싸?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을 보이는 종목은 제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막 근데 그렇다고 적자 나온 기간에 사기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턴어라운드 됐는데 고퍼인 기간에 사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점.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떨어져서 실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PR은 떨어집니다. 이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주가가 만약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PR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 기다리게 되면 2025년도 PR이 11배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사서 돈 많이 벌어서 PR이 떨어질 때까지 노리겠다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올해 턴어라운드 하고 내년에 7,000억대 2025년에 1조 대까지 영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계단식으로 레벨업 되는 과정들 생각하게 되면 지금 저희는 뭘 해야 될까? 긴 시각으로 뭘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이 확인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턴어라운드 되는데요. 뭐 그러면은 수주 계속 나오는지 체크하고 수주가 그렇게 강하고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만 왜냐면 배가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돈 되는 것들 탱커 그리고 또 LNG 이런 쪽으로 LNG 같은 경우는 카타르발 수주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매급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30조 근데 그중에서 삼성은 얼마 한화오션 얼마 현대중공업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 한 회사당 10조씩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도매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LNG에서 가격 이만큼 비싸게 안 하고 많이 내니까 좀 싸게 주겠지? 좀 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LNG 가격 대비해서 뭐 심각하게 뭐 50% 할인 이렇게 되는 안 나옵니다. 50% 할인 하겠어요? 조선사가 이런 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실적 데이터 그러니까 얼만큼 분기 실적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빠르게 턴하기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는 제가 보기엔 방향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그럼 주가는 그에 따라서 레벨업 쭉 되는 과정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은 아까 보셨듯이 중기 보유 시각. 적어도 PR이 떨어져서 이제 실적 많이 나고 싸졌다라고 보기까지는 보유 쪽으로 보시면서 그에 따른 실적 변화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시장 소외 시에 막 올라온다고 해서 또 따라 사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 없을 때 조금 사봐야지 해서 기다렸다가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빠른 매매 못 하겠어. 그러니까 약간 단기
쪽으로 매매 쪽에 종목을 딱 놓는다. 답답하시겠죠? 이런 거는 단기 쪽은 단기 계좌 쪽으로 차라리 중장기 계좌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그냥 시세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딱 보다 보니까 많이 빠졌네? 그러면 조금 모아가신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서 전략들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핵심이겠죠. 종목들 한번 딱 세 가지만 줄여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태웅 이 정도로 보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면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주가 아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 실적 동향부터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뭐 다 아시는 조선사인데 그나마 실적이 가장 한때 이 회사가 걱정이었던 게 그거였었죠. 이렇게 적자폭이 컸던 이유는 해양 플랜트 쪽을 만들었는데 4기가 있었습니다. 4개라고 하게 되면 미리 만들었는데 한 몇 개는 계약 파기당했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 4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하다가 한 개씩 이제 싸게 넘기다 보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올해 2,300억, 내년에 5,000억대, 그 다음 연도 8,000억대. 아까 현대중공업보다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총이 현재가 6조 6천억. 그러면 이 자리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과정까지 앞으로에 대한 실적 흐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약한 주가 수준이 조금 더 개선되면서 이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쪽이겠죠. 근데 이게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되게 보수적으로 많이 잡는데 보수적인 부분들이 얼만큼 변화가 되는지도 체크해야 되겠죠. 아마 이거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재미가 없죠. 그런 쪽에서 약간 횡보 들어갔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한번 또 기대감 강하게 불었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잘 안 빠지죠. 7,000원대는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관점 쪽에서 이 정도 라인 7,000원대 부분에서는 다음 저항이 요쯤까지 있습니다. 길게 보는 시각이니까 주봉을 봐야 되겠죠. 8,000원대 초반대 이 정도까지 있다 보니까 넘어가서 다음 레벨 그러면 또 9,000원대 이런 식으로 레벨이 정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지금 잘 샀다가 만원 넘어간다 50%입니다. 그런 쪽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약간 그렇다고 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살 수 있겠죠. 좀 넉넉하게 샀다가 이걸 가지고 뭉턱뭉턱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근데 처음부터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모아 간다는 입장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STX 중공업은 저희가 이 회사를 알고 있을 때 STX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STX 중공업 지금 최근에도 거의 조선주 움직임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STX 중공업의 주가 수준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한국조선해양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보게 되면 그쪽으로 지금 PF 회사가 그쪽에서 넘어가면서 이쪽에 지분을 갖고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 쪽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 STX중공업은 이제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면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 지금 가동률을 보게 되면 거의 12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허덕되는 거죠. 왜 STX중공업을 인수했느냐? 이쪽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낮추고 이거를 좀 여유있게 돌아가고 STX중공업의 가동률을 높이겠죠. 이런 쪽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변화가 앞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실적 보면은 지금 3분기 영업이익 보게 되면 65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매출액 100% 늘어갔고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실적들은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STX 관련주 쪽으로 자꾸 묶이다 보니까 이게 쭉쭉 움직이는 변화는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무시하시고요. 이런 거는 그냥 갖고 있던 거 팔아야 되겠죠. 팔았다가 다시 제자리 들어서 슬그머니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때 쪽으로 대응을 해가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은 태웅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볼 때 이 회사는 한때 단조라고 그러죠. 단조가 뭐냐면은 어떤 예전에 대장간 가보시면 아시죠. 내가 이거를 칼을 만들겠어. 호미를 만들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 딱 벗어 던지고 이대근 선생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고 빵땅땅 때리는 이게 단조입니다. 그래서 이 단조는 강점이 뭐냐면 주물에 넣고 딱 만들어서 일정 규격화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가장 대량 생산하기 쉽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꼬여주는데 이런 이상한 부품이 있는데 이거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소량 다품종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단조 회사들이 또 조선 쪽에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을 위해서 움직였다가 한때 또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망했어요. 그나마 단조를 대량으로 그리고 또 적정한 품질 있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거의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딱 태웅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태웅 같은 경우 또 강점이 뭐가 있냐면 잘 보시게 되면 사업군 쪽으로 풍력 쪽으로 나가는 쪽이 많습니다. 풍력 부품 관련 쪽으로도 연결되거든요. 근데 요즘 풍력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강점은 조선 기자재 쪽으로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과를 그대로 낸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금리 떨어지게 되면 좋아지겠죠. 풍력 플러스 거기다 나올 수 있는 조선 기자재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쪽도 실적은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보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알려지지 않은 풍력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맙게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씩 비중 늘려가면서 흐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이왕이면 싸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번 밀린다고 하게 되면 14,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쪽에서 레벨 다운됐을 때 그럴 때 모아갔다가 어차피 돌아가는 실적 흐름들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무거운 종목 뭐해? 나는 성장주 매매 빨리 매매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혀 관심 없을 만한 이런 섹터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과연 저희는 미리 준비했다가 나중에 뒤에서 질면시 야 지금 조선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 많이 번대? 그러면은 제 단가는요? 공개하게 되면 훨씬 더 내 수익이 이만큼 나고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 사실은 가치 투자 채널 보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 그분 좀 주식 좀 치셔 뭐 이런 거 얘기 한번 앞으로 1년 2년 뒤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